교재는 빨간 표지로 되어 있는 필수서가 되겠고 3, 4월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1, 2월 강의를 안 들었을 테니 공부를 작년에 해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업을 듣다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미리 좀 아니면 복습을 이렇게 그 부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재는 10페이지고요. 어떻게 1, 2월 강의가 2달 금방 지나갔죠? 네. 2달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밴드에 가입하시면 돼요. 중개사법 윤영기, 공인중개사법 윤영기 이렇게 치면 돼요. 밴드에 들어가서 우리 과목의 컨텐츠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3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보통 이 3개의 편, 1편, 2편, 3편 그런데 보통 우리는 중개사 법령 여기가 이제 보통 70% 출제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부분을 그냥 합쳐서 중개 실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쪽에 나머지 30% 그러니까 이쪽에 28문제, 이쪽이 12문제 이렇게 출제된다 하면서 그 비율이 오랫동안 지켜지다가 작년에 그게 깨졌어요. 이쪽에 22문제, 이쪽이 18문제, 18문제 중에 9개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하면 작년 기준으로는 여기가 이제 22, 여기 9개에서 18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중개사 법령이 줄었죠. 6문제 정도 줄고 여기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요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쪽에서 25, 이쪽에서 15, 요 정도 출제될 거다라고 보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고 1편에 비해서 1편도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1편이 상대적으로 좀 쉽고 2편과 3편이 조금 어렵고 약간 이쪽이 조금 더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요게 좀 공부가 좀 되면 이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자, 1편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이죠. 그러니까 중개사, 공인자 빼면 되니까요. 중개사를 규제하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3개. 중개사법, 중개사법 시행령, 중개사법 시행규칙. 그러니까 3가지가 합쳐져서 중개사 법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2편의 경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히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 그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법에 관한 시행령까지 이런 걸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그래요. 여기에는 이제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3가지 내용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외국인 취득 특례와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3가지 내용이 여기를 구성하고 마지막에 3편 중개 실무는 이제 여러분이 현업에 나가시면 알아야 될 법적 지식 엄청 광범위하죠. 근데 여기를 갖다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수업을 했죠. 자, 그러면 1편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교재 10페이지 보면 우리는 1편 하고 있고요. 1편에 제1장 총칙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모 1번 법령의 구성과 성질, 법적 성질. 바로 밑에 박스가 있습니다. 구성 그래가지고요. 잠깐 오늘이 몇 번째 수업이죠? 3월달 들어서? 첫 번째 수업이에요. 1차 과목이 민법과 민사특별법이니까 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민법과 민사특별법 학개론 빼고 2차는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 합쳐졌죠. 국토법, 정비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다 법이에요. 그리고 또 공시법도 법이죠. 공시법도 지적법, 등기법 다 법이죠. 세법도 법이죠. 우리 중개사법도 법이죠. 그리고 여기도 법이고 아까 3편도 법이고 다 여러분들은 법을 공부하는데 우리 과목을 이루는 법은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국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게 51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양이 별로 안 되죠. 그 밑에가 시행령.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이 만든 법, 대통령령. 이걸 우리가 시행령 그래요.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법, 그거를 우리가 시행규칙 그래요. 요 세 가지를 왼쪽으로 묶어보세요. 왼쪽으로 묶으면 여기를 중개사법령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법령. 그리고 넷째 칸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규칙의 동그라미 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대법원 규칙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대법원에서 만든 법이란 얘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업을 하잖아요. 나중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업을 할 때 법원에 가서 등록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그러고 여기서 한 문제가 매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문제는 우리가 중개 실무라고 해요. 실무죠.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는데 주목, 여러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죠. 강서구도 자치단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법, 이걸 조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만든 법, 서울시 조례, 강서구 의회에서 만든 법, 강서구 조례, 이게 만들어지면 서울시장에게, 강서구청장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그 조례를 서울시에서 또는 강서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행에 관한 하위 규정을 만들면 서울시장이 만든 건 규칙이라고 그래요. 강서구청장이 만든 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례와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서울에서만 강서구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조례도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 밑에 네모 2번의 법적 성질은 생략합니다. 법적 성질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기초 지식이에요. 3번에 가게 되면 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여러분,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업무를 규제하겠죠. 법무사법은 법무사를 규제하고요. 중개사법은 중개사의 업무를 정하겠죠. 이렇게 업무를 일일이 법으로 정해놔요. 그리고 그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거예요. 제고한다가 높인다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업이 훨씬 넓죠. 부동산 중개업이 좁고요. 이거를 건전하게 육성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예요. 국민의 재산권 보호예요. 국민경제를 보호한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경제 보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요. 목적사항을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금방 본 거고요. 목적사항 그냥 책으로 좀 확인할게요. 왼쪽에 OX 문제 두 개만 볼까요? 왼쪽에 OX 문제 1번. 시작. 국민의 재산권 보호는 이 법의 재정 목적에 해당된다. 재산권 보호란 말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2번 시작.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이 법의 재정 목적에 해당한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법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업무를 정하에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전 동그라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중개업의 중,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경제 이바지에서 국. 그 정도면 됐어요. 시험에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년 내에 나오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3년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목적이 물어볼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11쪽 바로 네모 2번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별표하시고요. 한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요. 자,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할 때 민법의 용어를 모르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책을 읽을 수가 없겠죠. 민법에서 배우는 용어들이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니, 사기니, 강박이니, 시효니, 간주니, 제3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일반인들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도 몇 가지 용어를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우리 중개사법 2조에다가 그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주목하시고요. 먼저 중개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소개하는 건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3명이 필요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래하잖아요. 사고 팔고 그 다음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 혼인 중매도 사람이 3명이 필요하죠. 남성을 구하는 여성과 여성을 구하는 남성, 결혼할 사람과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 3명이 필요하다. 아무튼 부동산 거래를 소개하는 게 중개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고요. 이따가 자세하게 봐요. 이 중개가 보수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뭐가 될까요? 중개업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중개업.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따라서 보수는 받았지만 계속성이 없어요. 한 번 받은 거죠. 계속성이 없으니까 중개업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은 했는데 돈을 안 받았죠.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 이런 경우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계속 했을 때예요.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 공인중개사고 공인자를 빼면 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나 회계사나 다 같은 말이에요. 공인노무사나 그냥 노무사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설이 없잖아요. 사설. 다 공인이지. 사설중개사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경매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경매사. 없어요. 경매사 뭐 대학에서 일부 그냥 과정을 깔아가지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사설 경매사 자격증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인 경매사는 없어요. 변호사, 법무사 뭐 이런 사람,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다 공인 변호사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사무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게 되면 기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변호사라고 그래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판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도 있죠. 그중에 창업한 사람을 개업 변호사라고 그래요. 우리도 공인중개사가 창업했다 그러면 개업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업한다는 게 바로 이 등록을 받는 거예요. 사무실을 연다 그런 얘기죠.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 중개업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업자 그러니까 품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따라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를 같이 사용합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 자,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했다면 고용된 사람,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피용자라고 그러죠. 고용된 사람. 이 고용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둘째가 중개보조원이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한 명 더 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누구냐? 법인의 임원이나 법인의 사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을 A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B라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A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사무소에 취직한 사람이고 직원으로, B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법인의 이사로 스카웃이 된 사람이에요. 경영진.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임원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두 종류가 있고, 이 사람은 경영진, 이 사람은 직원들. 우리가 노사협상이라 그러면 이쪽이 노조 쪽이고 이쪽이 사용자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투쟁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쪽은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 아무튼 소속 공인중개사가 두 종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여기서의 목표예요. 근데 문제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개부터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11쪽을 보시면 작은 네모 1번 중개가 있고 가로 1번 중개 정의가 나옵니다. 이때 정의는 정의사회 구현의 그 정의로운 사람 이런 소리가 아니고 뜻을 정한다 그 소리예요. 의가 뜻이니까 뜻을 정한다. 그러면 바로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두 줄로 돼 있죠. 그 두 줄을 손해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네 개로 쪼개져 있죠. 그걸 칠판에 옮겨놨습니다. 주목하시고요. 중개라 함은 네 가지. 첫째,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개 대상물인데 법으로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정하지 않으면 어떤 걸 중개사가 전문으로 하는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동차 소개할 때도 중개사 자격이 필요한지, 선박을 소개할 때도 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지, 항공기를 소개할 때도 중개사 자격이 필요한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중개사 자격증 따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정해놨어요. 5가지가 두 문자로 어떻게 되죠? 토건, 입관공,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러면 요 5가지를 소개합니다. 토지나 건축물을 쭉 한번 내려볼까요? 토지나 건축물을 알선한다, 소개한다 그러면 그건 중개입니다. 그러나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들이 있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소개했다. 그러면 그건 중개 아니에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중고차 사고 파는 걸 소개했다. 중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국어 사전에서는 중개라고 하죠. 국어 사전에서는. 여기서는 중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 그랬는데 거래 당사자는 팔고 사는 사람, 임대 놓고 임차하는 사람, 매도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이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죠? 그 밖에라는 말이 나왔죠? 자, 여러분 그 밖에라는 말은 앞에 있는 걸 뒤에 있는 게 포함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의 행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다 들어있죠. 예를 들면 매매를 합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얻어요, 잃어요? 잃죠. 그리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어떻게 하죠? 얻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매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유권의 득실에 관한 행위죠. 그러니까 매매는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득실이 생기는 행위다 그 소리예요. 결국은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권리의 변동이 생기더라. 그렇게 권리의 변동이 생기도록 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날 명절에 제사상을 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과일 좀 사와라. 과일 좀 사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감, 사과, 배, 그 밖에 과일 좀 사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첫째 줄은 없어도 돼요. 다시 한번 과일 좀 사오세요. 맞아 틀려? 맞죠. 그리고 감, 사과, 배, 그 밖에 과일 좀 사오세요 해도 맞죠? 그런데 만약에 밑에 걸 없애버렸어요. 감, 사과, 배를 사오세요. 감, 사과, 배를 사오세요. 그럼 맞아요? 틀렸죠. 왜?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감, 사과, 배 외에도 많죠. 대추도 있고 밤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이 세 가지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 가지만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 얘기예요. 의미가 확대됐어요? 축소됐어요?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요.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것이다 해버리면 다른 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첫째 줄이 빠졌어요. 아래쪽이 나왔습니다. 맞아 틀려? 뭐 괜찮습니다. 과일 사오세요 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알선은 소개하고 주선하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림을 한번 보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5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나 건축물. 자, 이거를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의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뢰라는 말이 뭐죠? 부탁이란 말입니다. 도와달라, 부탁한다 그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뭐예요? 부탁하는 사람. 뭐 해달라고? 팔아달라고. 지금 판 건 아니고요. 그럼 이 사람이 중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중개 의뢰라고 하죠. 다른 말로 중개 계약이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중개 계약.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얼마에 팔아줄까요? 10억 받아주세요. 웃기고 있네. 9억이면 몰라도 했더니 기분 나빠 갔다. 그러면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못 받은 거죠. 그런데 팔아주세요. 얼마에? 10억에. 그랬더니 너무 비싸요. 9억이면 몰라도. 그랬더니 5천 깎아. 9억 5천에 팔아줄래요? 좀 비싸긴 한데 내가 9억 5천 한번 팔아볼게 하고 둘이 합의를 보죠. 그거를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의 중개계약은 의뢰 가격이 얼마죠? 9억 5천으로 합의가 된 거고 그리고 내가 그걸 팔아주면 너 돈을 얼마 줄래? 100만 원 줄래? 200 줄래? 이렇게 중개보수도 합의를 하죠. 그런 걸 중개계약이라고 해요. 자, 중개계약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입니다. 계약은 계약이죠. 내가 일을 해줄 테니 돈 얼마 줄래? 그런 관계예요. 이쪽은 이 동네로 이사 올 사람, 집을 구하는 사람이고 사겠다,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중개계약이에요. 자, 중개계약이 체결돼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화살표가 중개행위입니다. 중개계약, 중개행위. 그런데 이 화살표는 화살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화살표는 화살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요런 화살표와 요런 화살표 2개가. 따라서 이거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법률행위고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화살표가 한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자, 이게 성공했습니다. 또 화살촉이 2개가 나왔죠.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을 9억 5천에 팔 건데 살래? 청약을 넣습니다. 이쪽이 너무 비싸. 9억이면 몰라도 5천만 원의 갭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 둘이 양보를 합니다. 9억이면 몰라도 그랬더니 깎아준대. 9억 3천까지. 좋다. 그럼 내가 9억 3천에 사지. 해서 둘이 계약을 하죠. 요거를 우리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했던 아까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건 계약이 아니고 이 매매 계약이 되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법률행위입니다. 화살촉이 2개죠. 청약과 승낙. 따라서 이거는 9억 5천의 의뢰를 받아 중개보수 200만 원 받기로 한 계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9억 3천에 거래가 되는 계약이 되니까 법률행위고 이건 9억 3천의 계약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계약이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중개계약, 중개행위, 거래계약 이런 식으로 시작. 중개계약, 중개행위, 거래계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시작. 법률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사람은 중개업자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일 수도 있고 무등록업자일 수도 있어요. 즉 무등록업자가 중개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중개입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도로교통법상 운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면허 운전자로 처벌하죠. 운전한 사람. 면허가 없어도 차를 끌고 다니면 운전이다. 등록이 없어도 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했다면 중개는 중개다. 다만 그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할 뿐이죠. 무면허 운전자로 처벌할 뿐이죠. 중개의 대상 권리와 대상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11쪽 아래로 내려가면 표가 2개가 있는데 이 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시면 접근이 쉬워요. 근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봐줄게요. 먼저 중개대상 권리로서는 왼쪽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까지 소유권에서 끊고 지상, 지역, 전세권에서 끊고 얘네들을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저당권, 근저당, 담보, 가등기, 즉 가등기 담보권 이런 것들은 담보물권입니다. 끊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며 유치권도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에다가는 법정이라고 써주세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법정 지상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유치권, 법으로 정한 지상권, 부동산 환매권 등이 중개 대상이며 오른쪽에 동산질권. 질권 들어봤어요? 요즘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전당포에 시계나 반지를 맡기고 돈 빌리는 게 질권입니다. 그런데 동산에 성립하는 질권이기 때문에 동산질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오른쪽에 분묘기지권은 이전성이 없다 해서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의 점유,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본권이 아니고 점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지하 자원을 캐낼 수 있는 광호권이라든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업 소유권 뭐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그 지적재산권 들어봤죠? 저작권, 작곡가가 소설가가 뭐 썼을 때 특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은 다 중개 대상이 아니고 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대상행위에 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왼쪽에 매매교환 임대차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셋째 줄에 유치권의 이전, 법정사건의 양도, 환매권의 양도 이런 거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근데 유치권의 성립,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환매권의 행사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지금부터 거기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을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도급 계약이에요. 건물을 지어달라. 건물 지어주면 공사비 줄게.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자가 여기다 건물을 지었다고 봐요. 이렇게 건물을. 근데 공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이 건물을 점유를 합니다.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바로 유치권이 성립하죠. 자, 유치권이 을에게 성립하는 건 합의로 성립했나요? 법으로 정해놨나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따라서 갑과 을 간에 합의를 한 바가 없고 금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기하여 금목적물을 점유하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의 성립을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사람이 무슨 합의를 해야 소개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이라는 사람에게 잘 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를 합니다. 이게 채권 양도죠. 자, 이 채권 양도를 소개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중개예요? 중개가 아니에요? 채권 양도가 되도록 중간에서 소개했다면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니죠. 왜냐하면 대금 채권이죠. 공사 대금 채권. 금전 채권이다 그 말이에요. 금전은 중개 대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소개했다면 그건 부동산 중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이 있죠. 이 유치권이 이렇게 이전됩니다. 유치권이 이전되도록 이렇게 소개했죠. 자, 요 놈은 중개 아니에요? 요거는 중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는 중개 대상이 아니고 유치권의 이전이라면 중개 대상인 거야. 그러면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다음 중 중개 대상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요. 근데 출제위원이 유치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치권만 나왔어요.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유치권 중개 대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 중개 대상이 아니야? 중개 대상이죠.
왜? 유치권의 이전이 중개 대상이잖아요. 그 유치권 중개 대상이죠.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원시로 취득하죠. 자,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소유권 취득을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중개 대상이죠. 왜 중개 대상이냐? 그 사람이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죠. 뭘로? 매매로. 매매로 이전하니까 이걸 소개했다면 이거 중개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건 중개할 수 없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건물 소개한다는 게 뭐야? 소유권 중개 대상이잖아요. 매매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이 처음에 성립, 취득하는 건 중개할 수 없지만 소유권의 이전은 중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출제위원이 소유권 이렇게 내면 O라고 해, X라고 해요. O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유치권만 나오면 OX? O라고 해야지. 그러는데 유치권의 성립은 X, 유치권의 이전이 나오면 O가 되는 거죠. 접수됐어요? 자, 왼쪽에서 다시 화면을 보면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환매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팔면서 5년 안에 내가 이걸 되사오겠다 라고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제가 환매권을 가지고 있어. 다시 사올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환매권을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 소리야. 유치권 OX, O 그래야 돼. 법정지상권 여러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 합의로 성립해요.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해요? 그렇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다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법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가 땅 사용권을 가져가는데 그게 법정지상권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 발생하는 건 소개할 수 없지만 법정지상권을 등기한 이후에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중개할 수 있으니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 자, 오른쪽은 아까 다 얘기했던 아닌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이쪽에 말이야. 유치권은 O 쪽에 있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유치권의 성립은 X 쪽에 있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양도 이전은 왼쪽에 있죠. 그럼 제가 물어볼 때 OX로 답을 해보세요. 유치권만 나오면 O,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X, 유치권의 이전 양도 나오면 O, 법정지상권만 나오면 O, 법정지상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발생이라고 나오면 X, 법정지상권의 양도라고 나오면 O, 환매권의 성립 양도는 O, 합의니까.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 내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사오는 건 중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행사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민법적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넘어가기 전에 중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좀 어렵죠. 자, 여기 보시고 아까 우리가 중개 대상이라는 걸 살펴봤을 때 이런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라고 할 때 이 권리는 소유권만 있어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고 저당권 들어가 안 들어가? 저당권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유치권 들어가잖아요. 법정상권 들어가잖아. 동산질권 안 들어가지. 특허권, 어업권 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그런 걸 알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든 물어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칠판 보시고요.
여기 땅이 하나 있어요. 땅.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 땅이에요? A 소유의 땅인데 A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기 땅을 팔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팔아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소에 B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사장님, 내가 얼마 전에 20억을 상속을 받았는데 현금성 자산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어보니 부동산을 사두면 좋다더라.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땅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구해달라는 거지. 상담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그러냐. 지금 중개사무소에 괜찮은 땅이 하나 나오는데 그 땅이 금매로 나왔으니 이 땅을 15억 주고 사놓으면 금방 2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이 B를 대동하고 현장을 안내합니다. 현장 안내하고 뭐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들어오고 뭐가 개발이 되고 막 열심히 설명을 하죠. 현장 안내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갑이 B에게 열심히 또 설명을 하죠. 그 모습을 다방 종업원이 봤어요. 직원이. 자, 이 모습은 사기로 보이나요? 중개로 보이나요? 그렇죠. 제3자 커피숍 직원이 봤을 때는 중개 행위로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개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갑의 심리 상태, 주관적인 의사는 중개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 뭘 가지고 있어요? 사기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갑의 행위를 제3자가 봤을 때에는, 즉 객관적으로 보면 중개 행위로 보여, 사기로 보여? 중개 행위로 보이고 사기가 아닌 걸로 보이죠. 정상적인 중개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실제로 팔아달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A와 B 간의 거래가 될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중개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 의사로 판단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며칠 지나 전화를 해요. 손님,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려고 그래. 지금 급하단 말이야. 그러니 나에게 돈을 보내면 내가 대신 계약해 줄게. 그래서 돈을 받아서 편취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업자니까 뭐 했겠어요? 보증 설정했겠지. 협회 공제에 가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협회에다가 공제금을 달라 했더니, 야, 너에게 발생한 손해는 중개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사기로 인한 손해니까 돈 못 줘. 그랬는데 소송에서 원고가 이겼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은 중개로 인한 손해고, 돈을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사기로 인한 손해, 중개가 아닌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이거는 앞으로는 2번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중개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한 장을 넘겨보세요. 12쪽에 보시면 판례 2번이 있어요. 판례 2번 별표하시고, 판례 2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끊고 개공이 진정으로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밑줄 주관적 의사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중개사 행위를 객관적이 동그라미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의 동그라미. 거기까지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동네가 문제 비중은 한 문제밖에 안 되는데 피곤합니다. 자, 여기 말이에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돈 빌리는 계약을 뭐라고 그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지금 어디냐면 은행이야, 은행. 전직 은행원이야. 전직 은행원, 은행 지점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했죠. 자, 이 화살표 중개예요, 아니에요? 중개가 아니죠. 왜 그래요? 금전거래잖아요. 금전거래, 대출알선입니다. 이런 걸 금융알선, 대출알선이라고 하죠. 이건 우리 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채무자죠. 채권자죠.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이 화살표는 중개 아니에요? 중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대출 알선하면서 저당권 설정 알선하고 대출 알선하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걸 계속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렸지. 근데 이 사람이 중개사 자격증도 없고 등록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이걸 하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형사처벌 받게 생겼으니까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를 나는 이쪽이 주된 업무다. 이쪽이 대출 알선하는 게 주된 업무다. 나는 이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했다. 이거를 부수적으로 했다. 이렇게 항변하니까 판사가 야 웃기지 마. 부수적으로 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즉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는 중개고 네 계속했잖아. 자격증 없이 등록 안 받고 너 그래서 감옥에 좀 다녀와라. 이렇게 나온 판례가 1번 판례입니다. 자, 1번에 1번입니다. 저당권 밑줄 쳐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이 아니나 끊고 이건 아니죠.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한 것이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3번 유치권. 유치권은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비담보 채권과 목적모엘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밑줄 쳐요.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된다. 이게 12회 때 11회 때 중개사 시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까 여기 봐요. 유치권의 성립만 생각한 출제위원이 유치권의 성립만 생각하고 유치권이 중개대상이 아니라고 출제했는데 수험생이 소송을 걸어서 이겨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정리가 된 게 유치권만 나오면 O, 유치권의 성립은 X, 유치권의 이전은 O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아셨나요? 그 정도면 됐고 여기 보세요. 중개가 성립하려면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됩니다. 중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3쪽에 4번 판례가 있습니다. 4번. 중개행위란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밑줄 쳐요.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에 의해서 마지막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한쪽한테만 의뢰받았는데 어떻게 중개가 성립하느냐. 요즘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벼룩시장이 있었어요. 벼룩시장 교차로. 벼룩시장 교차로에 보면 집주인이 광고를 내잖아요. 그런데 중개사무소에 손님이 와서 전셋집을 구합니다. 여기 보셔. 중개사무소에 손님이 찾아와서 전셋집을 구해달래. 월세집을 구해달래. 의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집 구해달라고. 근데 중개업자가 집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벼룩시장 교차로에 보니까 집주인이 광고를 낸 거야. 그거 보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 어디 중개사무소인데 손님이 있으니 가도 되냐? 그래서 집주인이 오래. 그래서 중개업자가 손님 모시고
물건 보여주고 계약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 중개업자는 양쪽 모두로부터 의뢰받았어요? 세입자한테만 의뢰받았어요? 세입자한테만 의뢰받았죠. 집주인은 나한테 의뢰한 적이 없어요. 즉 중개계약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 거래가 성사됐을 때 중개보수는 집주인한테 못 받아요.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집주인은 중개보수를 주기 싫어 벼룩시장에 광고를 낸 겁니다. 다만 그 광고를 보고 중개업자가 연락을 해온 것뿐이죠. 따라서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지 않아도 한쪽한테만 의뢰받아도 중개나 중개업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몸이 한 개잖아요.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인터넷에다가 부동산 정보를 오픈을 해줘요. 그러니까 손님한테서 이렇게 의뢰받은 물건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 정보를 본 사람이 집주인에게 찾아가서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더라도 역시 나는 물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만 부탁받아서 널리 알려주는 것도 일종의 소개 행위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럴 뿐이야. 따라서 쌍방 모두로부터 의뢰받아야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돼? 일방한테만 의뢰받아도 됩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중개와 구별되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고용의 동그라미 쳐요. 고용. 우리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자 유사점은 밑줄 쳐요. 노무, 공급과 보수지급. 그러니까 일해주고 돈 받는 건 중개와 고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봐요. 자 중개는 밑줄 쳐요.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 요건입니다. 일을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만 하면 월급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사장님이 일을 할 때는 성공해야 돈을 받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일만 하면 월급을 받고 그리고 중개하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지시를 받고 일하고 이런 게 차이점이다. 제 말 이해했나요? 그리고 이제 뭐 고용의 경우는 수입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중개 보수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죠. 어떤 때는 많이 벌고 어떤 때는 상당 기간 거래를 못 시키고 뭐 그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중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시 4교시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13쪽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